해돋이를 기다렸을까? 하영이 호텔에 들 때 동해의 일출 같은 건 염두에 둔 바 없었다. 그러나 눈 뜨자마자 모로 누워 줄창 창밖을 보고 있었다. 흐린 물에 먹물을 풀어놓은 것 같은 하늘과 바다가 맞닿아 수평선은 보이지 않았다. 바닷가는 씻은 듯 정결하고 고요했다. 인적 없는 쓸쓸함에 이끌려 그녀는 부랴부랴 옷을 주워 입고 방을 나섰다. 저만치 사람들이 동그랗게 모여선 게 보였다. 뭔가를 구경하고 있는 것 같았다. 한가운데 사람이 누워 있었다. 사람이 죽어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상체를 신문지 조각 같은 것으로 엉성하게 덮어놓아 얼굴은 볼 수 없었지만 산 사람이라면 그런 취급을 당할 리가 없었다. 시체는 하얀 운동화를 신고 있었다. 하얀 운동화를 보자 그녀는 사람들을 밀치고 앞으로 나아갔다. 그리고는 한 손에 하나씩 운동화 신은 발을 움켜쥐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지만 하영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운동화 신은 발은 차갑고 무겁고 눅눅했다. 그녀는 하얀 운동화를 움켜쥔 채 고꾸라지면서 가슴으로 안았다. 복받치는 울음에 자신을 맡겼다.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다. 춘식애미 불쌍해서 어떡해. 못된 자식. 변변치 못한 줄은 알았지만 이런 독종인 줄은 몰랐네. 그러게. 저 하나 믿고 사는 애미를 생각해서라도 어떻게 약을 처먹을 수가 있어. 처먹더라도 살아날 만큼만 먹든지. 정말 변변치 못하려면 미련하지나 말아야지. 이거 뭐야 이게. 워낙 되는 노릇이라고는 없었으니까 비관도 됐겠지 뭐. 아니 지놈이 40이야 50이야. 이제 겨우 나이 20에 되는 노릇 안 되는 노릇을 겪어봤댔자 얼마나 겪어봤겠어. 에이. 하영의 통곡은 울음이라기보다는 발작 같은 것이었기에 태엽이 풀리듯이 신압으로 가라앉았다. 죽음이 익사가 아니라 음독 자살이란 것을 충분히 알아차린 그녀는 민망한 듯 웃으며 고개를 들었다. 너희가 미친년 아니야? 그러면 그렇지. 사람들은 하영이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일제히 길을 열었다. 하영은 뒤돌아보지도 않았지만 서둘지도 않으며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처럼 천천히 그 장소로부터 멀어져 갔다. 요란한 차 소리에 돌아다 보니 앰뷸런스와 경찰차가 거의 동시에 현장으로 달려들고 있었다. 그 자리를 등지고 걷는 동안 줄창 스산한 바람이 불었다. 하영은 올해 40이다. 대학생이 된 건 20살 때였다. 대학생이 되고 나서 첫 여름방학처럼 근심 없이 다만 사랑의 예감만으로 충분한 시기가 있었을까. 아름다운 시절이었다. 하영은 특히 더했다. 이미 점 찍어놓은 남자가 있었다. 세준이라고 오빠하고 같은 대학 친구였다. 그는 순 서울내기라 여름방학 되면 날 잡아 친구의 시골집에서 신세지고 싶어 했기 때문에 식구들하고도 흉허물없이 지냈다. 하영이는 그를 세준이 오빠라고 친오빠와 구별해 불렀지만 고3 때부터 몰래 세준 씨 하고 불러보면서 가슴을 설레곤 했다. 그해 여름방학에도 세준이는 하영이네 시골로 내려왔지만 너무 식구 같아서 특별한 계기가 없는 한 오누이 같은 관계가 달라지지 않았다. 하영이가 그것 때문에 조금 초조해질 무렵이었다. 각각 바람 쐬러 나갔다가 들길에서 마주쳤다. 처음으로 단둘이 있게 된 것이었다. 시냇물을 따라 미루나무길을 걸었다. 시냇가는 선선하기 마련이지만 그 근처를 흐르는 공기는 등물할 때 같은 으스스한 한기가 서려 있었다. 뭘 그렇게 보니? 세준이 오빠 수영할 줄 알아? 그걸 말이라고 하냐? 기본이지. 여기 이 웅덩이가 얼마나 깊은지 모르지? 물귀신이 산대. 뭐? 그래서 빠지면 아무도 못 살아나온대. 그래서 우리 동네 사람은 여기서 멱 안 감는다?
봐. 물귀신을 믿어? 다들 무서워하는 게 믿는 거지 뭐. 있지도 않은 걸 무서워하는 건 바보짓이야. 있으면 어쩔래? 싸워서 이기지. 어쩌긴 어째. 그럼 싸워봐. 내 앞에서 싸워서 어디 한번 이겨봐. 이 무슨 유치한 수작인지 그럴 작정은 아니었다. 그런데 전혀 예기치 못한 일이 그 다음에 일어났다. 세준이 신발도 안 벗고 그 자리에서 여울목으로 뛰어들었다. 언뜻 뛰어들 때의 멋진 폼과 하얀 운동화를 본 것 같았으나 멋지게 헤어나오진 않았다. 감감무소식이었다. 그 후 어떻게 사람들에게 구원을 청하게 됐으며 그동안이 얼마나 걸렸는지 하영의 기억력은 거기서 끊어진다. 끊긴 필름은 물에 젖은 세준이 하얀 운동화를 신고 풀밭에 누워있는 장면에서부터 다시 이어진다. 말리는 사람들을 뿌리치고 하영은 세준의 가슴을 두드리고 배를 누르고 그리고 인공호흡을 하고 있는 거였다. 그의 입술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새파랗게 질린 입술에 핏기는 돌아오지 않았다. 가족들과 동네 사람들이 그녀를 현장에서 억지로 떼어낸 후에도 틈만 나면 달려가 그 짓을 되풀이했다. 인공호흡의 효험이 지났다는 걸 알았다 해도 사랑의 입맞춤이 행할 수 있는 기적엔 시한이 없다고 믿고 싶었다. 그건 발작 같은 거여서 아무도 못 말렸다. 세준 네 식구들이 도착해서 시신을 인계해 가기까지 세준이 어머니가 부린 애통과 난동은 이루 말할 수 없었지만 가장 못 견딜 소리는 집안의 대가 끊겼다는 소리였다. 남의 집 대를 끊어놓은 년이란 소리가 애통의 주제였다. 그 소리가 왜 그렇게 소름이 끼쳤던지 그녀는 그때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했다. 그러나 나중에 겪은 일에 다 되면 그건 오히려 약과였다. 장례를 치르고 난 후 며칠이 안 돼서 세준이 어머니가 세준이 누나를 둘씩이나 대동하고 나타나서 다짜고짜 하영이 손을 잡고 아들 하나만 낳아달라고 했다. 너 홀몸이 아니지? 나도 다 안다. 괜찮다. 부끄러워할 거 하나도 없어. 우리 집 대만 이어주고 나면 나 너 안 붙든다. 원하면 비밀도 감쪽같이 지켜주마. 그렇지만 그 전에 딴 마음 먹으면 가만 안 둘 기다. 대강 이런 소리를 조근조근 그러나 신들린 소리로 속삭였다. 그런 헛된 희망을 불어넣어준 건 누나들인 것 같았다. 절망하여 몸져 누운 어머니를 위해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냐고 희박한 가능성이었지만 희망사항으로 비쳤을 뿐인데 그게 당장 어머니를 떨쳐 일어나게 할 엄청난 힘이 될 줄은 정말 몰랐노라고 했다. 그들은 하영이 몸을 마치 그들의 소유물처럼 지키고 놓아주려 들지 않았다. 내 딸 눈물 흘리게 하는 자는 쏴 죽인다고 장담하던 그녀의 아버지는 그동안 끽소리 한마디 못하고 술만 퍼마셨다. 하영이에게는 그 차가운 입맞춤이 남자하고 생전 처음 가져본 육체적 접촉이었다. 그 말을 차마 입 밖에 낼 수가 없었다. 믿어주고 안 믿어주고는 둘째였다. 죽은 사람과의 입맞춤이 최초의 입맞춤이란 사실은 얼마나 참을 수 없는 비밀인가. 세준의 식구들은 그들의 희망이 헛된 희망이었다는 걸 확인하고 나서도 한바탕 분풀이를 하고야 말았다. 내 아들 잡아먹고 남의 집 대 끊어놓고 너 혼자 얼마나 잘 사나 어디 두고 보자 재수없는 년이란 악담을 동네방네 고루 퍼뜨리고 나서야 하영을 놓아주었다. 하영이네는 그해 가기 전에 그 시골을 떠나 수도권 위성도시의 아파트로 이사를 했다. 지금의 남편하고 결혼한 건 30이 넘어서였다. 시집갈 생각 같은 건 해보지도 않다가 하는 일도 없고 나이만 먹는 딸을 어머니가 아이고 애물단지 아이고 우리 애물단지 하고 한숨 섞인 소리로 부르는 게 문득 고꼬아지면서였다. 되는 일 없이 오그라들기만 하는 집안 형편을 자기 탓으로 돌리고 있는 뜻으로 알아들은 하영은 빨리 비켜줘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 쫓기듯이 간 시집이었다. 인물은 별로였지만 인품이 너그럽고 정이 많은 사람이었다.
아들을 낳고 딸도 낳고 재산도 늘고 하영이한테는 좋은 일만 생기고 나쁜 일은 아이들의 감기, 배탈 정도밖에 일어나지 않았다. 왜 이렇게 아무 일도 안 일어날까 하는 기다림인지 두려움인지 모를 것이 속에서 차오르면 하영은 거의 숨이 막힐 것 같아지곤 했다. 발작적으로 안 살 거야. 이런 집에선 숨 막혀 못 살아. 이렇게 주기적으로 생트집을 잡아 집안의 풍파를 일으키고 집을 나오는 게 그녀의 상투적인 선수치기였다. 그런 짓을 남편은 우리 집 사람의 봄소풍 또는 가을 소풍이라고 부르면서 따뜻이 맞아들였고 더 잘해주려고 애썼다. 하영은 문득 남편이 아이들이 보고 싶어졌다.